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일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하고 식단 둘의 의견이 이제 팽팽한 것 같은데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이랑 식단 뭐가 중요하냐고 여쭤보시면 극단적으로 식단만 하셔도 다이어트는 가능합니다.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살을 뺄 때는 식단이 좀 더 중요한 면이 있고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과는 좀 다른 작용을 하거든요. 체중을 감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면 식단과 운동은 9대1 정도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0칼로리 정도를 우리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1시간 동안 계속 내가 달리기를 하면 그때 빠지는 칼로리의 양이 300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음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300칼로리는 약 밥 한 공기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성비로 따져보면 내가 1시간을 죽어라 달리기를 하는 것과 밥 한 공기를 덜 먹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냥 밥 한 공기를 안 먹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밥 한 공기랑 달리기 말고도 다른 운동과 식사를 비교해 봤을 때 운동으로 내가 먹은 것만큼 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몸이 가진 체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을 뺄 때는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핑계대지 말라고 꾸중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생리학적으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몸에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양한데 체성분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내 몸의 기초 대사량이 계산이 돼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루 종일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은 평균적인 수치가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범위가 크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특별히 운동이나 식단 제한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섭취했을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이걸 곧바로 에너지로 쓰고 저장하는 양이 적은 거죠. 반대로 기초 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하는 에너지량도 적고 또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이걸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먹는 족족 다 지방으로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몸 자체가 에너지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과 적게 쓰시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도 태음인 체질인 분들이 이 체질에 해당이 되시는데 태음인은 흡수하는 능력이 강하고 발산하는 능력이 약하다라고 의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잘 먹는데 많이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들 드시는데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많은 한약재들이 실제로 태음인 약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굳이 물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고 또 이 에너지를 쓰는 양도 적다 보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더 찌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 거죠. 이런 체질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살이 잘 빠지는 체질 있잖아요. 그런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체질을 바꾸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두 쌍둥이 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둥이는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져가면서 식단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평상시 운동이나 활동도 많이 하면서 생활 환경을 가져갔고 다른 쌍둥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잘 안 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다른 생활 환경을 살게 하면서 그 결과를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를 봐보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이랬던 쌍둥이는 살이 잘 찌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체중을 가져간 반면에 다른 생활 습관도 좋지 않고 폭식을 하고 운동도 잘 하지 않은 쌍둥이는 과체중, 비만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활 환경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걸 조절할 수 있냐? 그걸 하는 역할이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쉬려고 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 몸은 그냥 잘 움직이지 않나 보다, 밥을 먹으면 그냥 에너지를 저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갑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언제든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세팅을 해놓게 돼요. 실제로 원래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계속 몸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점점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은 이런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침 식사를 정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침에도 질이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유산균이 있죠. 저는 실제로 무지방 그리고 당이 들어있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좀 먹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딸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여러 가지 과일을 드시는데 사실 과일도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못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게 돼요. 그런데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류, 그러니까 딸기는 당 성분은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거든요. 아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과일을 드신다고 하면 딸기, 혹은 딸기가 좀 맞지 않다고 하면 블루베리 같은 것들을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입니다.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지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좋은, 질이 좋은 지방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견과류가 한 봉지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봉지 정도만 먹어도 내가 하루에 필요한 지방량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과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100% 다크 초콜릿인데요. 100% 다크 초콜릿은 생긴 거는 똑같이 초콜릿처럼 생겼는데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 이런 게 들어있지 않고 순수 카카오에는 풍부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런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 한 3조각에서 4조각 정도 드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공복 시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복 때는 위산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우리 위장 기능도 완전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거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이 드시는데 아침에 먹으면 나쁜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과일을 좀 하나하나 씹어서 먹는 게 귀찮으니까 믹서기로 갈아서 많이 드시죠. 이런 과일 주스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요. 그러면서 인슐린도 과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일 주스로 먹게 되면 고체 상태에서 씹어서 먹는 것보다 과하게 먹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시게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깐 먹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다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금세 배고파지게 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고당류 주스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깬다고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코티솔은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 항진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게 되면 내가 안 그래도 생리적으로도 코티솔이 나오고 있는데 커피를 마심으로써 이 증상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고 하시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약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빵이나 시리얼 같은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특히 시리얼 같은 것들을 이제 우유에 많이 드시는데 흔히 제품을 살 때 이런 시리얼에 많은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써 있긴 하지만 그런 좋은 성분들보다 그냥 탄수화물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탄수화물을 아침부터 먹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되고 반대로 식이섬유는 부족해서 지방 저장량을 급속하게 올리게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느껴졌던 포만감도 금세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나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아침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과 저녁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녁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복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시간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가 좀 있는데 12시간 정도 공복을 했을 때는 혈당이랑 인슐린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모되면서 지방 분해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녁에 공복을 유지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을 할 때와 저녁에 공복을 했을 때 각각 아침 저녁 간헐적 단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처음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은 보통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2시간 정도 단식을 했을 때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가 식사를 하기 전 상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좀 더 해야 되거든요.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져갔을 때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평상시에도 많은 대사 활동을 걸쳐서 죽은 세포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죽은 세포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세포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공복 시간을 16시간 정도 가져가게 되면 이런 죽은 세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용인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16시간까지 단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거의 뭘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빵이나 토스트 같은 것들을 드시고 점심 전에 배고프다고 간식 같은 거를 간단히 드십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도 식후에 음료수, 간식 같은 것들을 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저녁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을 끝내거나 또 야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현대인 분들은 하루 종일 거의 뭘 드시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이런 현대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공복 시간을 가져가려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스킵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공복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 단식을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저녁 7시에서 8시 이르면 6시 전에 식사를 끝내도록 합니다. 저녁 8시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녁 8시부터 단식을 시작하게 되면 11시에서 12시에 잠이 들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뭘 먹지는 않습니다. 다음날 8시에 기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녁 8시에 식사를 끝내고 나면 12시간 단식이 쉽게 되거든요. 잠들기 전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공복을 좀 하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들 드시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영양제도 환자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제제입니다. 약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영양제가 효과가 너무 강하면 영양제로 나올 수 없고 약으로 나와야 해요. 근데 이렇게 영양제로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식사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영양제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만 영양제가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비유를 해보면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에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을 보면 제일 핵심 기둥, 이게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기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사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에 해당됩니다. 핵심 기둥을 보조하는 주위에 있는 여러 보조 기둥들이 바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핵심 기둥이 약한 집에서 계속 보조 기둥만 여러 가지를 세운다고 집이 튼튼해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식생활이 무너지면 어떠한 영양제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인 분들은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죠. 식사량이 적거나 한 가지 식품에 좀 편중돼서 드시는 분들,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면서 체내 소모량이 증가하신 경우, 이 외에도 만성적인 피로, 수면 불량, 피부 질환을 비롯해서 기능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영양제가 약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내가 부족한 영양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지 병을 직접 고치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의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영양제가 무조건 많이 먹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용량 복용이 유행인데 고용량으로 특정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영양제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많이들 챙겨 드시는 영양제로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이걸 안 드시는 분이 사실 찾기가 힘들죠.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 향상,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소화기를 자극해서 위상 과다를 일으키거나 속쓰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는데 이런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을 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C를 함부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니까 몸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제 많이 복용을 하시는 건데 이때 몸에서 빠져나갈 때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이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이게 내가 빈혈이 있나? 라고 해서 흔히 철분 보충제를 섭취하곤 하시죠. 일단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어지럼증의 원인이 빈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빈혈의 원인은 철분 결핍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지러워서 철분 보충제를 섭취하다가 철분 과잉이 되면 소화불량, 변비, 구토, 심한 경우에는 간 손상이나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 과다증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영양제를 먹을 때 욱이 된다거나 영양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본인 생활 습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복용함으로써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복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 활동을 통해서 나온 대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는 비유를 해보면 자동차가 기름을 먹고 엔진을 돌리고 나서 나머지 배출되는 매연과 같거든요. 이런 항산화제들이 매연과 같은 활성산소를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이런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본래 이 항산화 물질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활동을 전혀 안 한다. 하루 거의 24시간 집에만 있는다. 운동을 전혀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드셨을 때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활동을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항산화제를 챙겨 드실 필요가 없고요. 시력 건강이나 아니면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A를 많이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분들의 경우 비타민 A를 섭취한 사람들이 섭취를 그냥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폐암의 발병률이 17% 증가하고 사망률도 8%나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영국의 비타민 미네랄 전문가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흡연자분들은 장기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A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흡연은 폐에서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암 관련한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메가3를 많이 드시죠. 특히 현대인 분들은 오메가3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보충제로 드시는 것은 굉장히 권장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오메가3를 단기간 중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뿐만 아니라 내가 출혈 위험이 높아졌을 때는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영양제가 오히려 실혈이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생활 환경이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식습관, 체질, 증상, 혈액검사 등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게 나 그냥 피곤하니까 비타민 먹어야겠다.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유산균을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섭취를 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개월 내에 내가 가장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피곤하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
증상들을 체크하고 원인이 뭔지, 어떤 영양소의 부족 때문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다면 어떤 성분들이 부족한지 결과에 다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 간 수치가 높다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드시면 좋고요. 평상시에 먹는 식단 패턴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하면 유산균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혹은 나는 고기는 잘 못 먹고 채식 위주나 샐러드만 먹어 이러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 자주 거르는 식사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나머지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찬 음식에 약한지,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지, 쉽게 체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유를 하면 몸이라는 토양에 어떤 비료가 필요한지는 토양 분석을 해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피곤하다고 해서 홍삼을 먹으면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오히려 안면 홍조나 여드름이 날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유산균을 무작정 섭취하면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같은 의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나요? 의학계 종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이나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해서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영양제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나의 빈틈을 메우는 보조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이걸 받쳐주는 버팀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약도 잘 안 먹고 생활 습관도 너무 안 좋은데 이걸 다 영양제로 커버를 하겠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영양제 예시를 소개해드리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할 때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을 좀 같이 드시면 스트레스가 많고 쉽게 화가 나고 흥분을 하고 이럴 때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저용량의 비타민 C와 적절한 유산균 섭취를 병행을 하는 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에 잘 걸리거나 구내염, 잔병 치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장내축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장의 건강이 면역의 70%를 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면서 또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가신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 그리고 코엔자임 Q10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피로가 누적됐을 때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영양소를 추가하는데 이 역할을 바로 CoQ10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이면서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특별히 신장이 약하거나 결석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들은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제로 오메가3를 추천드리는데, 오메가3는 혈류 개선, 또 염증 완화, 뇌기능 개선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작용을 해요. 이 영양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해서 다른 영양제가 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밑바탕이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양제를 드실 때 꼭 이 오메가3를 드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내가 공복 때 먹어야 되는 것과 식사 후에 먹어야 되는 것을 나눠서 먹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 식사를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식사를 하고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철분이나 칼슘 등은 같이 섭취를 하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를 5가지 이상 많이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2개, 2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고 5개를 한 번에 먹고 이러면 먹는 만큼 흡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먹기 시작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좀 복용을 해보고, 복용을 한 뒤에 일단 잠깐 멈춰보고 이걸 복용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증상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증상이 잘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복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 만약 부작용이 있거나 생각만큼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었다고 하면 다른 부족한 영양소나 원인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품을 고를 때도 팁이 있는데, 요즘은
요즘은 영양제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복합 제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영양제 안에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비타민 B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런 복합 제제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내가 부족한 단일 영양소, 단일제인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MRI, CT 같은 거 네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특별히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다 원인을 찾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같은 데를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죠. 우리가 목이 구조적으로 틀어졌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혹은 또 완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위내시경을 하기도 하죠. 안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하고 소화불량이 심하고 그 외에도 두통이라던가 만성적인 피로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무리 온갖 검사를 해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자율신경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 환자분 중 4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두통이랑 어지럼증, 소화불량,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내원하셨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혹시 내가 어디 큰 병에 걸린가 아닌가 싶어서 온갖 혈액 검사도 많이 하시고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증상이 너무 심한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몸이 너무 정상이라서 사실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도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정신과로 의뢰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드시고 나셔서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저한테 내원을 하신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알고 보니 다른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문제가 된 케이스셨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다는데 자율신경 문제가 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알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율신경이란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킬 때 의식적으로 내가 소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소화를 하지 않죠. 혹은 지금 제 심장도 뛰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심장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온 조절, 호흡 등을 비롯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되는 신경인데요.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수험생 분들이나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분들 혹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몸을 좀 흥분시키고 각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할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 나오는 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적절히 밸런스를 이루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대1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쪽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조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몇 주, 몇 개월, 수년간 이어지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진 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평상시 이제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균형이 깨진 건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1대1로 있지는 않고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보시면 숨도 가쁘게 쉬게 되고 심장도 빨리 뛰고 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얼굴에 열도 오르고 심하면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1, 2분, 길어봤자 5분 내에 진정이 돼서 빨라졌던 심박수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문제가 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시로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열감을 느끼시고 이런 상태가 조절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두통이나 목 어깨 결림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상이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불안이나 공황 같은 근골격계, 내과 질환, 정신과 질환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증상이 한 부위가 아니라 전신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수족냉증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으면서도 목 어깨 결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증상들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잤을 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예민해지거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자율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1, 2주 안에 갑자기 급성으로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수면, 음식, 운동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 수칙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가 제일 나쁜 경우냐면 제 환자분들을 예시로 들면 직장인 환자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일찍 퇴근하고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퇴근을 한 9시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받으시고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식을 할 때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않죠. 저녁 9시에 퇴근을 해서 또 야식을 드시는데 이때 드시는 음식들이 마라탕이라던가 떡볶이라던가 치킨, 피자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케이스셨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면까지 불량이 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폭식으로 이어지고 다시 수면 불량으로 이어지고 그 상태에서 다음날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케이스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 리듬 자체가 깨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 것, 스트레스를 먹는 거나 술, 담배 같은 걸로 풀지 말고 운동이라던가 사회관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내는 것, 평상시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평소에 먹으면 안 되거나 절제를 해야 될 음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흔히 드시고 계시면서 건강에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제로 콜라인데요. 제로 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로 음식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쉽게 표현하면 내 몸이 너무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고 각성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로 음식들에 들어가는 대체당은 아스파탐이라는 합성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이 아스파탐의 특징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설탕보다 200배에서 3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제로 음식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마찬가지로 아스파탐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몸이 각성이 되거든요. 칼로리는 없지만 몸을 지속적으로 흥분시켜서 자율신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로 음식을 끊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따로 있나요? 제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음식 하나와 정말 효과가 좋은 고가의 약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성비가 좋은 음식으로는 계피가 있습니다. 계피의 주성분은 신라말데하이드인데요. 이 성분 덕분에 계피 특유의 향과 맛이 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곤 하죠. 계피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몸이 차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자율신경 증상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프고 몸이 자주 뭉치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해요. 왜냐하면 계피의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을 시켜서 말초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위장관의 긴장을 풀어서 소화 기능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얼어붙은 겨울방에 따뜻한 난로를 켜주는 것처럼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해서 자율신경의 긴장을 내려주고요. 기본적으로 계피를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건 차로 드시는 거고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이렇게 계피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풀어지고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이 일부 많으신 체질을 가지신 분들, 한의학적으로 소양인 분들이 해당되고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혹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과량 복용하게 되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양이 있습니다. 사양은 사양노루라는 동물의 생식선에서 채취한 분비물인데요. 이 분비물을 건조해서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약재로 사용됩니다. 이게 엄청 희귀하고 채취도 어려운 재료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정신을 깨우고 혼수 상태나 기절, 중풍, 열성, 경련 등 위급한 질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양의 주성분은 무스코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무스코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미세 혈류순환을 좋게 만들고 뇌 순환을 개선시키면서 일부에서는 항염 효과와 진통 효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신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즉 사람이 마치 번아웃이 된 것처럼 기운이 다 빠져서 일상생활이 도저히 힘들 때 아주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기력을 보하는 공진단이라는 약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공진단이 가격이 비싼 이유도 바로 이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시험을 앞두거나 긴장할 때 우황청심원을 복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황청심원에도 사양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차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양은 단순히 약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양리학적으로도 자율신경의 흐름을 다시 소통시켜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양은 일반인 분들이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천연 사양은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분류된 사양 노루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수입과 유통, 사용되는데 엄격한 국제적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사양이라고 치면 쇼핑몰 같은 데 일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식 수입품이 아닌 경우에는 밀수입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일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된 한의원에서 한약이라던가 공진단과 같은 처방약으로 드셔야 안전합니다.